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10페이지 피특정 호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3명을 봤습니다. 나이에 따른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나머지 2명, 가정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된 피성년 호견인, 피한정 호견인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피특정 호견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피특정 호견이는 한마디로 이 자는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는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능력자. 따라서 피특정 호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닌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행위를 제한 능력을 위해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파트에 관한 어떤 논점이 시험에서 자주 지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은 특정 호견 심판이 내려지느냐? 자, 조문을 보세요. 14조의 1랑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으로,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달리 나머지 제한 능력자 2명하고 똑같죠. 뭡니까? 정신적 제약이죠. 즉 똑같이 정신적 제약을 원인으로 법으로부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차이점이요.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였죠. 그런데 이 자는 이와 같은 어떤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정신적 제약을 이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후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은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정상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를 심하게 겪고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머리가 띵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이 자가 재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산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완전한 재산 행위를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이와 같은 원인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 또는 일상적인 모든 어떤 매매 등 경제 활동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게 되면 이 자가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배움의 끈이 너무나 짧아서 어떤 법적 지식을 요하는 재산 행위를 단독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행위는 단독 결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어떤 그것은 단적으로 어떤 결정해서 하기는 적당치 않다. 어떤 모든 분야가 아니라 뭐요? 특정한 사무에 한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 본인 등의 청구에서는 특정 후견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로 뭐요? 일시적으로부터 타인의 어떤 후원 또는 뭐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타인의 후원을 요하는 자. 그래서 이 자는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자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는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일시적 후원 등이 요하는 자입니다. 근데 근데 앞에 2명,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법원에서 그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또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만 고려하면은 그자가 반대하든 하지 않든 뭐요? 법원에서 판단해서 성년 후견 심판 또는 한정 후견 개심판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특정 후견인은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2학년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반대하면 이 어떤 특정 후견 심판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망도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즉, 이 자는 뭐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죠. 일시적 어떤
곤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 갑에 대해서 특정 의견 심판을 하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경과가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한 달간 동안은 타인 어떤 후원을 받으라. 어떤 뭐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조금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미리 갑에 대해서 특정 의견 심판을 함에서는 미리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간 또는 도움을 요하는 사무를 미리 심판시에 정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3항 보세요. 그 특정 의견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도움을 요하는 기간 또는 그 사무의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뭐요? 그 기간이 경과를 합니다. 또는 그 사무 처리가 완결돼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특정 의견 심판은 의미가 없죠. 당연히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앞에 두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제한 능력자가 다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원에서 기존에 뭐요? 심판에 대한 종료 심판이 별도로 필요했다 그죠? 근데 이제는 한 달 동안 도움을 타인으로부터 받으라. 일정한 사무에 대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고 해라. 근데 그 기간이 이미 경과됐습니다. 또는 그 사무가 완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심판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의미가 없죠. 따라서 앞에 도면과 달리 원래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종료 심판은 필요 없죠. 따라서 그 후원을 요하는 기간 등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종전대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이 자는 제한 능력자가 아닌 능력자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 칠 때까지 끝끝내 이 입장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두면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행위는 제한 능력을 이루고죠.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다. 근데 피특정 후견의 능력자이기 때문에 갑을 간의 토지 매매를 제한 능력을 이루어서는 취소할 수가 없죠. 이 자는 능력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제한 능력자에 대한 개념을 살폈습니다. 쌍가로 5번을 보세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 논점도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매번 지문화되는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는 민법 총칙 15조부터 17조에 걸쳐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조문 중에서 거의 매번 지문화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제도가 왜 필요하냐? 자, 우리가 앞으로 본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결론적으로 쭉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즉 재산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제한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 자가 미성년자이더며 또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었습니다. 즉,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단독으로 상대방과 매매 등 재산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매매 행위를 했습니다. 법정 대리에 관여 없이요. 그렇지만 일단은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죠.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는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의 이와 같은 재산행위는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사후에 원하면 뭐요? 상대방과의 재산행위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이 자에게 주더라 그죠. 따라서 원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기 전에 전전양도됐어요. 현재 이자보로 등기가 적법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적법하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갑이 사후에
을과의 매매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위해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취소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갑을 간의 매매는 없던 것으로 되어버린다 했죠. 그죠? 예,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는 사후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원하면 없던 것으로 취소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취소권은 누구만 가지느냐? 제한 능력자 본인 또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만이 을과의 이와 같은 법률 행위를 제한 능력자의 행위임을 위해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즉 취소할 수 있다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그죠? 근데 취소 여부는 전적으로 누구만이 제한 능력자 측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행위 당시에 꿈에도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다, 그죠? 즉 예를 들게 되면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액면상으로 보니까 아주 나이가 든 30대 중후반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미성년자임을 꿈에도 생각 못했죠. 또는 이자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근데 이자가 이와 같은 피성년 후견인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종전의 호적부, 지금 법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란 명칭으로. 그래서 호적부, 가족관계 등록부에 비로소 이자가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 한정 후견 심판을 받았다가 공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등을 할 때 일일이 이자의 어떤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해서 같은 재판이 있느냐 없느냐를 열람치 않죠, 그죠? 즉 우리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말도 아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죠? 꿈에도 제한 능력자를 몰랐죠. 그래서 믿고 거래 행위를 했고 일단은 유효하지만 사후에 을과의 매매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제한 능력을 위해서 취소해버리면 그 매매가 처음부터 없던 게 돼버리죠. 따라서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 앞으로 경전 등기를 아무리 믿더라도 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적 효과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예, 절대적. 누구에게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자들 전혀 잘못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는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취소권을 제한 능력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의 해서 마련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어떤 것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느냐. 자, 이와 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상가로 5번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 자, 서술 파트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본인들은 법정 대리만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은 당의 법률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야? 없던 게 된다, 그죠? 그때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누구에게나 하면서 절대란 단어를 붙인다, 그죠?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취소 여부는 전적으로 제한 능력자 측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아주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를 부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상대방을 보호할 목적으로 15조부터 17조까지의 세 가지 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15조요. 제목이 상대방의 채권이죠. 자, 채고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치 아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15조에서는 그 단어가 우리말로서 순화돼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고라는 단어는 일본법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자, 우리 법은 한마디로 독일법을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물려받느냐? 일본에서 먼저 수입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역으로 다시 수입함으로써
즉 일본 법전은 뭐요? 우리에 맞게끔 녹여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이와 같은 최고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사용치 않고 있는 법적인 용어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바꿔서 읽어보면 되느냐? 촉구, 독촉, 청구,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최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5조에서는 이미 촉구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민법전인데도 아직까지 나머지 파트는 여전히 최고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그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촉구가 뭐요? 최고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뭐요? 일단은 제한 능력자와의 매매가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도 있죠. 근데 취소의 반대가 우리가 그때 배웠지만 추인에 해당합니다. 즉 반대니까 뭐요? 취소권자의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자, 추인이라는 의미는 그때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 추인은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하고 취소치 않겠다는 취소권자의 어떤 의사를 추인이라 합니다. 추인. 자, 그러면 뭐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원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치 아니할 수도 있죠. 근데 취소하느냐, 취소치 아니하냐에 따라서 가불간의 법률행위 운명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취소 여부는 누구만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빨리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 제한 능력자 측에다가 요구를 한다, 그죠? 이 같은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촉구할 권리, 다른 말로 채곡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상대방의 이와 같은 채곡권 행사에서 그래서 뭐요? 나는 취소하겠다면 가불간의 매매는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뭐요? 취소치 않겠다면 그대로 계속 확정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가져가겠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 측에서 빨리 뭐요?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치 않습니다. 그때는 뭐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15조에서 그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조를 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자, 1항.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 즉 행위 당시에는 갑이 미성년자였는데 현재는 성년자가 됐다, 그죠? 또는 행위 당시에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이었는데 현재 상태는 뭐요? 법으로부터 기존 심판에 종료 심판이 있어서 능력자가 됐죠, 그죠? 그럼 이 자가 매매 당시에서는 제한 능력자인데 현재 상대방이 최고권 행사할 당시에는 이제는 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갑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즉 이와 같이 행위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상대방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회복한 본인에 대해서 뭐요? 추인 여부를 채고를 하면 됩니다. 자, 계속 조문을 볼게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이후에 그에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정하여, 즉 구체적으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죠? 즉 취소하려면 빨리 취소하고 뭐요? 추인하려면 빨리 추인을 결정해서 그 답을 나에게 달라 촉구하는 상대방이 가지는 그를 채고권이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요? 확답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확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법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케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문장요.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어떻게 한 거로요?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법에서 뭐요? 간주합니다. 즉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죠? 본다에다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주와 추정 교정을 받죠. 그죠? 따라서 본다는 추정입니까? 간주의 의미요? 네, 간주의 의미다. 그죠? 추정은 법조문상으로 추정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죠? 근데 간주는 간주한다. 이와 같은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법조문상으로는 일정한 전제 사실이 있으면 일정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본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에서 능력자가 된 갑에 대해서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 즉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회복한 본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은 우리 법은 그와 같은 무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추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이해한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즉 여전히 아직까지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또는 뭐요?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이다. 그때는 자신이 취소할 것이냐 추인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죠? 그때는 누구에게 판단을 촉구합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의 판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양 보세요. 제한 능력자가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재량의 촉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 확답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똑같습니다.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 측에서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법에 의해서 그자의 무응답에 대해서 효과를 정해줍니다. 그때 두 번째 문장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시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은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죠. 그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무응답에 대해서 우리 법은 어떤 효과를 취소권을 포기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자, 이번 우리가 기초 이론 시간에는 뭐요? 요 개념에 어떤 초점이 있다, 그죠? 그 효과는 우리가 본 수업에서 열심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최고급이라는 것은 뭐요? 일단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만 취소할 수도 있고,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 추인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요? 일단은 갑을 간의 매매는 유효하지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뭐요? 취소하면 없던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추인하면 뭐요? 유효로 확정될 수도 있다, 그죠? 따라서 확정이 되지 않는 유동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안정하죠. 그 상대방 측에서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뭐요? 빨리 취소, 추인 여부를 결정을 해서 답을 나에게 해달라 촉구하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최고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최고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확답을 하면 문제가 없죠. 즉 취소하겠다면 취소가 되는 거고 추인하겠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근데 문제는 확답을 빨리 내려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 법은 어떻게 해요? 법에서 능력을 회복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침묵은 어떤 효과? 취소권을 포기한 추인으로 간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죠?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념 위주로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권 파트는 우리가 본 수업에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주요 논점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로 갑니다. 방가로 3번요.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자, 최고권은 1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에서는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철회권과 거절권이 동시에 둘 다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철회권, 거절권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주어집니다. 즉 우리가 본 수업에서 여러 번 연습하겠지만 일단 행위가
제한 능력자 각과 상대방 사이에 매매 등 계약이 있었다면 상대방에는 철회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개념은 당연히 모릅니다. 제한 능력자 각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제한 능력자의 단독 회의가 있었다. 그때는 상대방에게 거절권이란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양자가 동시에는 을에게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갑을 간에 재산회가 어떠한 재산회가 있었냐에 따라서 상대방 을에게 갑을 간에 매매 등 계약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철회권, 제한 능력자 갑의 단독 회의가 있었다면 상대방 을에게는 거절권이란 권리가 주어지더라. 자, 그런 정도로 동시에는 발생할 수 없더라. 이렇게만 일단 기초 시간은 인식을 하시고, 자, 그럼 어떤 최고권과 달리 철회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왜 을에게 또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자, 볼게요. 최고권을 상대방 을에게 법에서 부여를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추인 여부를 촉구를 할 수만 있을 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제한 능력자 각과의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없던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죠. 그죠? 단순히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취소할래, 추인할래, 그 확답만 촉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매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어요? 여전히 제한 능력자 측에 달렸습니다. 그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를 선택하면 취소 효과, 추인을 선택하면 추인 효과가 발생하고, 확답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의 태도에 따라서 법에서 그 효과를 발생케 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여전히 상대방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각과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와 달리 두 번째 대책으로서 상대방 을이 제한 능력자 각과의 행위를 자신 스스로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적극적 권리가 철회권과 거절권이 됩니다. 자, 볼게요. 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계약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계약. 자, 계약이란 개념은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에서 다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즉,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즉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할 수 있죠.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래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매매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따라서 철회는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죠. 따라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용어를 물어볼게요.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선의, 악의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한다? 네, 악의임을 의미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법조문상으로 선의, 악의를 바로 선의, 악이란 표현으로 법조문에서 기술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풀어서 알았거나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래서 우리 법은 선악에 따라서 어떤 보호 범위를 달리 하더라고요. 자, 볼게요. 일단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불리해요? 상대방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을이 납니다. 즉 내가 갑이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토지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나에게 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고, 그만큼 나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 빠져 있음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다 알고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매매 등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 중에 한 명임을 알았다. 그죠? 그 자는 자신 스스로의 어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감수하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를 부할 필요 없죠. 따라서 철회권은 누구에게만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모르고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만 보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사후에 자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한 능력자에게를 부정할 수 있는 같은 철회권을 인정합니다. 즉 한마디로 철회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됩니다. 2항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단독 행위라는 개념은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하튼 볼게요. 상대방입니다. 갑이 예를 들면 미성년자예요. 근데 채권자입니다. 반대로 어른 누굽니까? 채무자죠. 미성년자가 상대방 어른에서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법정대행 동의도 없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가지는 채권을 포기하겠다. 그죠? 즉 받지 않겠다. 채무 면제를 합니다. 을의 동의 필요 없죠. 이와 같이 행위자의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와 같은 행위자가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도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겠다. 그죠? 받지 않겠다. 한 푼도. 자, 근데 이 같은 단독 행위 때문에 을은 그냥 듣기만 하죠. 따라서 계약은 어떻게 해요? 서로 우리 토지를 얼마 주고 팔고 얼마 주고 사겠다. 그죠? 서로 합의가죠. 그래서 철회권은 이와 같이 상대방과 제한 능력자 사이에 어떤 매매된 계약이 있을 때 상대방에 주어지는 권한이죠. 자, 그래서 상대방 행위 당시에 이미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죠. 그때는 이자에게 이와 같은 철회권이라는 권리는 인정할 필요 없죠. 스스로 알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닷없이 이자가 당연히 갑이 미성년자를 합니다. 근데 찾아와서 안 받겠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갑의 단독 행위에서는 이자가 동의 등의 어떤 별다른 행위를 할 어떤 대응책이 없죠. 그죠? 그래서 철회권과 달리 단독 행위는 행위자의 일방적인 어떤 행위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자는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몰랐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보세요. 16조 1항의 두 번째 문장을 다 볼게요. 일단은 16조 1항. 제한 능력자가 매정 계약은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부터입니다. 주의를 하세요. 모든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알았다는 것은 악의자를 의미한다. 그죠? 따라서 이미 상대방 을이 갑이 행위 당시에 제한 능력자 중에 한 명이다. 알았을 때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조 1항은 철회권은 누구에게만 선의의 상대방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함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근데 1항과 차이점이 상대방 을이 선의인 경우만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은 제한 문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따라서 앞에도 얼핏 제가 도입 부분에 설명했지만 이 같은 단독 행위는 행위자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과 달리 상대방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자가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든 몰랐든 일방적으로 이자가 단독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는 거절권은 이자가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없었다고 어차피 자기는 어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효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는 거절권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선의 악의임을 따지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이 같은 상대방이 가지는 거절권은 철회권과 달리 선의자뿐만 아니라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게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효과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방 보호제도로서 상대방에는 철회권, 거절권, 최고권이란 권리가 인정됩니다. 자, 그 중에 최고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촉구, 독촉, 청구의 의미로 최고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이와 같이 최고권을 왜 제한 능력자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최고권을 법에서 인정을 하느냐? 일단은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의 매매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원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소, 추인 여부는 누구에게만 제한 능력자 측에만 일방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 대해서 뭐요? 취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가 있죠. 이 같은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를 촉구권, 촉구할 권리, 최고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고권 행사가 있다도 여전히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의 매매 등 법률행위의 운명은 누가요? 제한 능력자에 달렸다, 그죠?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은 뭐요? 제한 능력자 각과의 행위를 없던 것으로 상대방이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가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에 매매라는 재산행위가 있었다, 그죠? 그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제한 능력자 각과의 매매를 나는 없던 것으로 하려, 그죠? 그때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가 철회권. 다만 모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은 단독 행위와 달리 갑을 간에 의사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도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놓임을 알고 됐기 때문에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철회권은 누구에게만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절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게 되면 제한 능력자 갑이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뭐요? 느닷없이 와서 받지 않겠다, 그죠? 예, 채무 면제를 합니다. 이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법률행위가 있죠. 그죠? 이와 같은 행위를 단독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계약과 달리 계약은 양자의 합의죠. 근데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어떤 단독의 의사만으로 행위의 법률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과 달리 뭐요? 이자의 어떤 권리는 이자가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갑이 행위 당시에 능력자였느냐 제한 능력자였느냐 알고 있다 여부는 뭐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계약은 서로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단독행위는 어차피 제한 능력자의 어떤 의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법률 효과에서 관여하지를 않는다, 그죠? 그래서 철회권과 달리 이자가 행위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 여부가 문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는 거절권은 상대방의 선의 악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 악의 자열자할지라도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서는 거절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로서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의 개념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서 17조 제 방가로 4번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론 제도로 갑니다. 자, 앞에서 제한 능력자 제도는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죠, 그죠? 거기가 초점이 있다 했습니다. 제한 능력자 측이 가지는 취소권의 배제. 17조 문제입니다.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 이자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상대방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느냐. 즉 갑이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을 할 당시에 을에게 갑이 어떻게 속입니까? 자신을 제한 능력자가 아닌 능력자로 속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 법이 제한 능력자의 보호에 그 입법 취지가 있더라도 이와 같이 상대방을 속이는 제한 능력자까지는 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쁜 제한 능력자는 법도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과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을 뭐요? 상대방에 대해서 능력자로 속여서 이와 같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자, 제한 능력자는 3명이죠. 그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3명입니다. 그 중에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단독으로 이와 같은 매매 행위는 할 수가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스스로 매매 행위를 할 수 있죠. 즉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법원에서 정해주고 그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의가 없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어떻게 속여요? 법정 대리인부터 동의 받았다고 속여서 행위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17조를 봅니다. 1항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취소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나쁜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제한 능력을서 취소할 수 없게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이제는 을과의 매매 행위를 자신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는 취소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유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 다음 2항.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밑줄 그을게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는 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동의를 받고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자들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로부터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는 걸로 상대방을 속였다 그죠. 그때는 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죠. 따라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일지라도 뭐요? 동의가 없었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이로써 취소할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빠졌습니까? 이 항에서 이자가 빠졌다 그죠. 그래서 이자가 최근에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은 매매 계약 등을 스스로 체결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자 10조 1항입니다. 10조 1항.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대표인 자가 치매 등을 심하게 앓고 있는 자다 그죠. 즉 이 자는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과 달리 아무런 판단 능력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봐야 그 자체가 법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이 자는 매매를 할 때 을에 대해서 뭐요? 내가 피성년 후견인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 속여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즉 내가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갑이 피성년 후견이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는 행위 당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걸로 속이더라도 뭐요? 이자에게는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해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 부분이 17조 2항에서의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17조 2항을 보세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내 도의가 있는 걸로 믿게 하면 제1항과 같다. 그죠? 즉,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빠졌죠. 그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도의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도의가 있는 걸로 상대방을 속이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가 그 결론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한능력자 제도의 개념과 그때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리한 상대방을 보호를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채권권, 철회권, 거절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조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제한능력자 보호가 입법자의 결단이지만 행위 당시에 자신을 능력자로 속이는 자 또는 뭐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는 걸로 속여서 행위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의 행위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상대방이 원래 자기가 예상한 대로 계속적으로 뭐요? 유효로 확정하게끔 효과를 발생케 하게끔 그 법의 취지가 있답니다. 일단. 자, 지금까지 제한능력자 제도를 봤습니다. 우리가 제한능력자 제도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주소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즉 주소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에서 시험이 출제된다면 조문 이상 그 이하 문제도 아닙니다. 자, 주소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일정한 어떤 장소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죠. 그때 주소라면은 나의 생활에 중심되는 장소입니다. 중심지, 땅지자죠. 중심 장소를 주소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소는 민법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의 주소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은 행정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법에 해당해요. 공법이. 국가가 여러 가지 어떤 목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주소를 주민등록법상에 의해서 뭐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죠. 그 주민등록증에 적혀 있는 어떤 주소지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을 신고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자가 일치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요? 요사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각종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비리 중에 하나가 뭐죠? 예. 위장전입이다. 그죠? 위장전입. 즉 위와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은 엉뚱한 장소로 해두고 실제 내 생활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그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와 민법상의 주소지는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신고된 어떤 위장 전입지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될 것이고, 민법상의 주소지는 뭐요? 즉 내가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일어나는 중심되는 장소가 주소지가 됩니다. 민법상의 주소지.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자가 일치하겠지만 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불일치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을 볼게요. 18조 1항 생활에 근거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즉 내 생활에 중심되는 장소를 주소로 한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장소가 그자의 주소지냐 여부는 뭐요? 즉 생활과 장소의 어떤 밀접성 정도에 따른 정해지는 객관적 개념이지 내가 그 장소를 내 주소로 정하겠다.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어떤 장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장소를 주소지로 삼아야 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주소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라든지 갓난아기 등은 주소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주소지는 그 어떤 의사에 따라서 주소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뭐야? 객관적으로 그자의 생활의 중심적인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장소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객관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19조 거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서 주소와 거소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점이요. 가장 내 생활과 뭐요? 밀접성이 높은 어떤 장소가 주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소지보다 밀접성의 정도가 내 생활과의 밀접성의 정도가 약간 떨어지는 장소를 거소지랍니다. 저 거소라면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시골 학생이 서울에서 유학을 합니다. 즉 시골 출신의 학생이 대학교를 서울 소재 대학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골 학생의 경우는 어디가 주소지가 되고 어디가 거소지가 될 거냐는 겁니다. 자, 판단해 볼게요. 어디가 주소지, 어디가 거소지가 되겠어요? 즉 시골이 주소지가 되고 서울이 거소지가 됩니다. 따라서 생활의 밀접성이 주소보다 약간 떨어지는 장소, 즉 일정한 장소에서 장기간 어떤 머무르는 주소지 아닌 나머지 장소를 거소라 합니다. 가장 밀접성이 떨어지는 장소가 현재지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출장 가서 또는 여행 가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어떤 여간방, 호텔 방 등이 현재지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소, 거소, 현재지라는 어떤 장소와의 어떤 개념은 생활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되는 객관적 개념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소를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주소에 따라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면 돼요. 근데 주소에 따라서 그 효과가 정해지는데 그자의 주소를 알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떤 조문을 두느냐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뭐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본다는 어떤 의미의 표현하죠? 간주다, 그죠? 따라서 그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은 거소를 주소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자, 20조. 국내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다 본다로 되어 있다, 그죠? 즉, 이 자가 외국인인데 국내에서 생활을 한 달간, 두 달간 생활을 합니다. 그럼 주소는 어디 있어요? 자기 본국인 외국의 주소가 있을 거고, 국내는 뭐요? 일시 장기간 머무르는 거소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자의 거소를 문제되는 법률 관계에서 뭐요? 주소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주소를 알 수가 있으면 뭐요? 당연히 어떤 법률 문제가 주소 여부에 따라서 어떤 법률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그 주소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자에서 뭐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해서 그에 따른 법 효과를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서는 그 자의 국내에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해서 법률 효과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소, 거소, 현재지라는 개념은 장소와 생활의 어떤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정녕 객관적 개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21조 가주소. 가주소는 임시 가짜를 씁니다. 임시 주소. 즉, 지금까지 뭐요? 주소, 거소, 현재지란 개념은 장소와 생활의 뭐요?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객관적인 개념이에요. 객관적 개념. 가장 밀접성이 뭐요? 높은 장소가 주소지. 거기보다 약간 밀접성이 떨어진 장소가 거소지. 자, 가장 밀접성이 떨어진 장소는 뭐예요? 현재지라 합니다. 근데 가주소는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자요. 반대로 을이 채무자죠. 근데 갑이 부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채무자인 을은 서울에서 거주를 합니다. 자, 요 사이는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면 돼요? 계좌 이체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민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같은 것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느냐?
채무자가 1억 원을 준비해서 뭐요? 채권자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서 변제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죠, 그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민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법이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없고 개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3법은 58년도에 제정돼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근 60년 후에 일부 조문들의 개정이 있었다 그죠. 근데 이 지문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현실에 반영해서 좀 받게 되는 조문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적 변제를 해야 된다.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가벌이 합의로 이 같은 채무 변제에 대해서 뭐요? 대전을 가운데 있는 대전을 변제지로 하자. 즉 값도 대전에서는 전혀 연고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채무자의 을도 대전에 전혀 연고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요? 이 같은 채권 채무의 변제 관계에서는 대전을 변제지로 보자는 겁니다. 즉 가주수란 개념 뭐요? 자기들의 어떤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뭐요? 원해서 어떤 주소지의 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가주소. 즉 가주소는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요?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주소의 기능을 부여한 어떤 장소를 가주소를 합니다. 이때 가주소는 뭐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약속한 이와 같은 법률 관계에 한해서 말이죠. 자, 볼게요. 21조. 어느 행위에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죠. 다 본다다, 그죠? 본다란 표현은 어떠냐면 간주의 표현이죠. 자, 여기다가 초점을 두시면 돼요. 따라서 주소 파트에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다를 어떻게 속일 가능성이 있다? 추정한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추정하고 간주라는 어떤 의미의 단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익숙할 때까지 시험 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식을 하면서 조문을 읽는 연습을 계속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한능력자 제도와 관해서 상대방 보호 제도에 관한 각종의 어떤 개념과 주소의 개념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연인 파트의 마지막 주제인 부재와 실종이 어떤 제도냐 개념 위주로 우리가 또 쉽게 풀어서 진행을 합니다.